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훈 법률사무소의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내 딸이 가해자라고? 악성 DM 처벌하려면 남의 부부싸움에 나서고 싶지 않아요.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기훈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면서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은 그 노동과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중에 이제 같이 동료 중에 저성과자,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 만약에 이제 해고가 된다면 해고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느낄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고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회사의 한 사장으로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대표적인 판례와 함께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고민할 게 과연 이 저성과자에 대한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일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대법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 즉 해고 그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취업규칙에 정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는데 네. 위반은 아니다라고 우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취업규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해서 해고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설시했습니다. 우선 네. 화면상에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것, 즉 업무
업무 평가가 너무 낮거나 업무 네. 평가가 너무 불량하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요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것. 즉 다른 상대자의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불량하고 그다음에 근무 평가가 낮고 근무 업무 성과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향후에도 개선된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은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 말씀드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어떻게 평가합니다.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고 또 그 기준을 설립한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평가자들에 의해서 판단을 네. 했다라고 그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인사평가의 기준이 정당하다라고 우선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업무 능력이나 업무 평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본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도 오랫동안 즉 그 한 거의 7년 동안 최하위 점수를 평가됐었고 그 다음에 네. 다른 직무로 또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또 배치를 했는데 네. 그 부서에서도 역시 업무가 또 역시 부족하거나 또 업무상 실수가 많이 나타난 거죠. 또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가서도 자기가 또 상담한 결과 앞으로 더 잘하겠다, 개선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회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다 미달하는 그러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성과가 없다, 저성과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해당 기준에 대해서 마련은 했지만 어쨌든 회사의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이제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를 했을 때 그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단순히 저성과자라고 해서 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그 취업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즉 취업 규칙을 만들어라는 거는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취업 규칙에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즉 취업 규칙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성과자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저성과자에 대해서 취업 규칙에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해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만약 내가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싶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저성과자에 대해서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취업 규칙을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한테 불이익한 불리한.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익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불이익한 변경 금지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없다고 하면은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고 이 개정 과정 중에 근로자의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인사평가 기준은 그 저성과자의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그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미 공개하고 사전적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공정한 기준은 어떻게 회사 내에서 인사평가를 하냐면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평가가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성적 평가에서 많이 점수가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성적 평가를 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도 세분화시켜서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정성 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 가지 요건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개선 의지가 없어야지 되지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라 이유로 해고는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회사 내에서 단순히 평가를 했는데 저성과자다라고 해서 해고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다른 부서나 다른 또 공장이나 이런 데로 다시 재배치해서 여기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성과자일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에서는 개선의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즉 이거를 부여했는지 아닌지 따라서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했을 때 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서 살펴본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저성과자에 대해서 회사가 해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해고당한 근로자가 할 말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사례는 근로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한국 한 원자력 연구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자기는 더 연장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었죠. 근데 두 번의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인사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억울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인사 평가 최하 등급을 맞느냐라고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네. 법원에서 또 중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고 또 법원에 소송까지 갔지만 역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인사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가 왜 공정하지 못했냐라고 판단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상대평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10% 이내에 들어가는 기준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10%에 들어갔다라고 한 겁니다. 이 상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본 겁니다. 이 상대평가는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GE라는 세계적 기업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도 2015년에 이 기준을 이미 폐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폐지했던 상대평가를 폐지한 이유는 근로자들 사이에 너무 싸우고 그다음에 단합이 안 되고 그런 문제로 해서 폐지가 된 기준인데 이거를 여기에 또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 요건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준자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게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네.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서 떨어질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 사건에서는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사례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그 사례를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 판결이 다른 결과가 나온 그 판결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뭔가 저성과자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반대로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계속 거슬리는 뭔가 계속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제 해고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하셨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 친구가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하고 사고가 났는데, 음,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요. 네. 주유소가 있는 그 도로인데, 네.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하고 인도에서 다니던 제 친구하고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음, 근데 이제 제 친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제 가해자가 돼가지고, 음. 이제 그 가해자를 좀 과실 비율 같은 건 좀 조정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제 친구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잘못하신 부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인도를 이용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유소 쪽에서 나오는 와중에 이제 자전거와 충돌을 해서 사실 사고가 난 건데, 일단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친구분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좀 과실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사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주유소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몰다가 운행하다가 주유소 들어갈 때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리고 다시 주유를 마치고 나서는 인도를 거쳐서 다시 도로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사고 장소가 그 인도,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인도로 진입하기 때니까 아니면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고 나섭니까? 어디서 사고가 났나요? 주유소에서 차가 나오다가 인도하고 걸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의 앞부분은 인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러면 운전석 쪽 앞부분하고 그 자전거하고 부딪혔나 보네요. 네,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 위치가 바로 인도 바로 위고요. 인도 네,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인도에는 그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없었고 그럼 그 옆에 도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유소에서 완전히 이제 그 자동차 도로로 진입하잖아요. 네, 예. 그 자동차 도로에서는 자동차만 단위가 있나요? 혹시 자전거 우선 도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없이 따로 표시는 없었어요. 자동차 표시는 없고 그러면 지금 사고 장소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주유소만 있고 뭐 자전거 우선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게 없는 윗 부분이죠. 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가해자가 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친구분께서. 네. 예. 그럼 예. 경찰에서도 친구가 가해자라고 그래가지고요. 경찰에서도 그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게 이제 가해자가 하는 게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제 민사상 내가 자전거가 사고 났는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보통 고민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혹시 수리비 때문에 걱정되시는 건가요? 수리비도 그렇고 따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보통 사고 났을 때 네, 차량 운전자는 보통 상해를 많이 그렇게 충격이 심하지 않아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혹시 네. 그렇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건 없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들었어요. 아, 그럼 친구가 자전거 운행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동차 운전자가 병원을 입원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 거기가 좀 그 이렇게 내리막길이었나요? 그냥 살짝 내리막길인데, 그렇게 좀 심각한 정도의 각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우선 이게 보통 자전거하고 자동차 부딪혔을 때 자동차 운행자가 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 입원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별로 사실 없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사안을 입원했다고 하니까 이 네. 사고가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보통 자전거가 뭐 10에서 20km 정도 달리잖아요. 근데 네. 내리막길이면 뭐 속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혹시 이때 당시에 뭐 자전거 속도를 좀 알기 위해서는 경찰관한테 그 사고 당시에 그 CCTV 영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사고 네. 위치에. 그러면 바로 그 거리하고 자전거가 움직인 시간하고 따지면 자전거 속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속도에 비춰서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과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과학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그때 사고 당시에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있다고 하면은 확보를 하시고, 분명하게 이게 자전거 때문에 상해가 났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네. 자전거 속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니까는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입니까? 어떤 겁니까? 차가? 약간 세단 같은 승용차였어요. 세단이었고, 예. 네. 그 자동차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영상을 확보하셔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그래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처벌된다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자전거는 그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그 자동차 도로의 가장 우측 부분을 가라고 돼 있어요. 즉, 그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가장 우측 부분을 가라고 돼 있지 인도의 좌측 부분을 가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운행하신 분이 자동차 도로로 가야 되는데 인도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형사적인 문제하고 또 민사에서 과실 비율은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사고 난 위치를 아까 전에 여쭤보니까 운전자 쪽 앞부분이 사고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나가는 방향과 자전거가 나가는 방향이 지금 서로 일치하는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자전거가 그 자동차에 부딪힌 부분이 보조서 쪽 앞부분을 부딪혔다 하면은 오는 방향이 서로 달랐겠죠.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자 쪽 앞부분 붙였다고 하니까 그럼 다르겠죠. 약간 방향이 약간 비슷하겠죠. 각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각도면은 아까 전에 이제 방향이 다른 것보다 운전자 쪽에서 과실이 조금 더 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사고 장소가 사고 시간이 밤입니까? 야간입니까? 낮이었어요. 아, 낮이었어요. 그 낮이었으면 충분하게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도 쉽게 또 식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보통 주요소에 나가는 방향에 뭐 트럭도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볼 수 있는 자전거가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장애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CCTV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운전자가 충분하게 내가 자전거가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CCTV 확보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자동차에 그 자동차가 아무것도 그 시야를 보는데 자전거 오는 데 있었고 방해 요소가 없었다. 뭐 자동차도 없었고 물건이 적치한 것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이 아니라 이제 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도 안겠고 그리고 뭐 햇빛의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하게 자전거가 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거를 주장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민사에서 사실 도움이 됩니다. 형사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냐 아니냐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그 친구분께 자전거를 운행한 친구분께서 가해자가 되는 건 맞는데 지금같이 적치나 몇 시나 뭐 다른 거 방해 요소가 없는지는 민사에서 과실비율을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리비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린 방해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100만 원 수리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너도 자동차 운전자도 30%, 40% 이렇게 과실이 있어서 100만 원이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가 뭐 60만 원만, 70만 원만 이렇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중에 혹시 어느 정도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 사고 난 지가 지금 한 일주일 넘었는데 예. 그 혹시 CCTV가 일주일 넘어서 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고 난 지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약간 그 주요소마다 다르거든요. 일주일마다 되는 데도 있고 보통 한 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관한테 빨리 신속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CTV를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제가 그건 따로 청구를 한다고 하고 그거는 주유소 사장님 그 CCTV 관리자 있잖아요. 네. 그 주유소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탁을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그 영상을 확보를 하시거나 파일을 확보하시거나 복사해서 아니면 CCTV를 영상을 보여주시면 핸드폰으로 좀 촬영해도 되냐라고 하셔갖고 그렇게 촬영해서 확보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양해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양해를 또 안 해주시는 주유소 사장님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관한테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 확인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이제 많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그 요소들을 사실 좀 주장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하신 분한테 그 도로교통법 13조의 2거든요. 도로교통법 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땐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도로의 우측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민사적으로 또 과실 비율을 또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패션과 운동에 대한 SNS를 하면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SNS에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모르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불쾌한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인 DM으로 저의 몸매를 품평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모욕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체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지 이 사람의 SNS를 살펴봤지만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적 모욕글을 보내는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SNS만 사실은 이제 알면 내가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많다라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성적 모욕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먼저 이렇게 SNS로 나에 대해서 모욕했다라고 할 경우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 모욕죄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먼저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그런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모욕적인 문구,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형법에서 따르면은 공연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뭐 공연한다고 하는 건데, 공연한다는 거는 이게 널리 알려진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즉 없기 때문에 모욕죄까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명예훼손죄하고도 같은 법입니다. 명예훼손을 발언했다 하더라도 공연성,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발언을 했어야,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네. 만약에 공연성이 없으면은 명예훼손만 되는 거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안 주신 것처럼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폭력 처벌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전송할 경우, 말, 음향, 그림 같은 경우를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할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처벌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DM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성적 만족을 일으키는,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 문자를 DM을 통해서 여러 번 보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그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대화, 음향 여러 가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발언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고요. 대신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는 처벌 여지가 있고, 또 이게 지금 문자 보낸 게, 카톡 보낸 게 반복적으로 DM을 보냈다고 하면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불안감을 요소하는 불안감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는 어떤지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 게 대부분 이런 SNS 그 계정, 그 회사가 사실 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익명이라면 사실 신원 파악을 하기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 가해자 인적사항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 SNS에 대한 회사가, 본사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경찰이 그 본사를 통해서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계정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외국에 있으면 이 계정을 파악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성적 발언을 당했을 때도 피해 구제를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그 보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 사람의 명함을 올려놓던 거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것이 무언가라도 있으면 네. 그거를 고소장에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내가 어디에서 여기서 장사를 한다 이런 멘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같이 해서 고발한 적도 있고요. 명함 올려놓은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후원 계좌를 찾아내서 후원 계좌도 같이 고소장에 기재를 해가지고 인적을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하시는 분들께서 좀 누군지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라고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모욕을 줬고 명예훼손을 했고 그다음에 성적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할 때는 그 사람의 아이디가 좀 특정될 수 있도록 캡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URL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프린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판례를 보면요. 이런 성적에 대해서 발언을 해가지고 네. 2021년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1,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 발언을 했을 때, 또 모욕적인 발언했을 때 사례를 보면은 2014년 대전법원에서는 무슨 창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금 500만 원으로 처한 사례가 있고 또 성적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2016년 울산 법원에서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소를 해봤자 그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사실 나도 좀 힘든 일이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아이 그래 없는 일 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됐을 때 많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 게임 속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거나 성적 비하 발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임 속에도 화면을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자기가 들어가서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계정을 넣기 때문에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혹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혹시 장소에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신이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한국 경찰이 SNS 관련돼서 너무 많이 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고소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이니까요. 고소인들께서는 꼭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며칠 전 경찰서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위층에 사는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고 이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고소했는데 그 아래층에 사는 제가 그 부부의 싸움에 소음을 들었을 테니 이에 관해 진술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남의 가정일에 나서는 것이 꺼림칙하고 또 바쁘기도 해서 이걸 무시했더니 출석 요구서가 다시 왔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래 윗집 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남의 가정사에 내가 휘말려서 이렇다 저렇다 진술하기 좀 번거로우신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선 참고인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런 무슨 요구서를 받았을 때 출석해달 요구서를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쵸. 나도 모르게 무슨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나? 이래서 가슴이 덜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이라고 단어가 과연 뭘까라고 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인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피해를 본 것도 아닌데 증인으로서 즉 이거 피해자와 가해자, 뭐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누가 범죄자가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혔는지 매우 가운데 입장에서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증인이 나중에는 법원에서 하는 증인이 아니라 수사 단계, 즉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의 궁금증이 나는 바쁘기도 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통지를 보내오면 이걸 반드시 좀 응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범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증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자기가 진술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그러면 강제 소환할 수 있느냐? 죄를 진 사람은 강제 소환해가지고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을 강제 소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뭐 자신이 참고인이 경찰에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체포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고인과 증인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참고인은 하고 증인이 그 참고인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증인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가 마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그때 법원에서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한 경우에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일 경우에 같은 사람을 두고서 경찰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 중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위증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법원 단계죠. 법원 재판하는 단계에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즉, 그 위증죄는 참고인의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네. 경찰에서 자기가 참고인으로서 수사하면서 참고인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검사 앞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꼭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해야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했을 때 위증죄는 성립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거 거짓말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느냐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수사에 대한 의무는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들이 알아서 제대로 진실 의무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참고인은 위증죄도 성립도 안 되고 공무집행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다만 증인, 법관 앞에서 선서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통지서를 딱 받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내가 도저히 이제 업무상 도저히 경찰에 가서 출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에 의한 방식입니다. 자신이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경찰이 검사가 나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해서 전화로 그 수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이나 전화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뭘 물어볼지는 그 범죄 수사규칙 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거, 자신이 목격한 거, 이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 네,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와 아내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확인하러 갔더니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또 얼룩진 바닥까지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더구나 전 세입자는 원래부터 집이 지저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하기 전 집 상태는 깔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점을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사실 세입자가 나가면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좀 화가 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벽지를 뜯었고 그다음에 손잡이도 이제 망가졌고 그다음에 그렇죠. 바닥도 갑자기 얼룩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일부러 좀 했다는 고의성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고의로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제 손괴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막 벽지도 뜯어지고 손잡이도 다 떨어져 있고 바닥도 막 얼룩져 있고 이런 거를 사실 사용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집을 훼손한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하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고민되시는 게 수리비 그거 얼마 되느냐고 이렇게 또 소송하는 것도 상당히 망설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이 이제 나갈 때 보통 보증금을 반환해 주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좀 약간 좀 악의적인 또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뜯고 부수고 바닥을 일부러 얼룩지게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은 소모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소모되는 부분까지 임대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거는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안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을 때 훼손시켰을 때에 대해서 수리비를 달라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통상적인 소모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세를 주기 전에 집주인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 뭐 증거가 좀 있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나 월세를 주기 전에 집주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고의로 부순 건데 항상 이 문제가 원상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원상 회복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집주인은 임대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진을 좀 꼼꼼하게 찍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서졌다라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부터 손괴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입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지금같이 임차인이 나가면서 항상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꼭 입주 전에 사진 같은 거를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가지고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직접 못하면 중개사들을 통해서라도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세입자가 입주할 그 당시의 상황이 찍혀 있는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가장 사실 좋겠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인중개사 뭐 한 분이 그때 당시 집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잘 말씀을 해보셔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